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당의 서울 상임위원장이자 제가 21대 총선의 은평구 의뢰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신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본소득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기본소득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어떤 논의 배경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많이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처음에는 기본소득은 무엇일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주로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한 원칙들이 생기는지를 좀 이야기 드리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기본소득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제들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아주 많지만 몇 가지만 제가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고민 해결 댓글의 벽은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책상이 없어가지고 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유롭게 기본소득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궁금했던 점 같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눠드렸는데요. 못 드렸네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 당원들이 같이 그림도 그리고 실제 쓴 글을 모아가지고 만든 아주 작은 소책자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아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평균 나이가 27살에 매우 젊은 정당이고 대부분 이제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거나 이제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한 19,000명 넘는 당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가지고 좀 접근하는 방식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건 기본소득당에서 만든 동영상이고 네, 잠깐 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나도, 청소년도, 골방 백수도, 일하는 중년도, 혼몸 노인도, 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선별적입니다. 신청자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조건이 되어도 경쟁률 때문에 탈락자를 만드는 방식이죠. 우리 집 소득은 얼마인지, 결혼은 했는지, 내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데 못 하는지. 갈수록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올해도 4명 중 1명이 사실상 백수인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난을 증명해야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일을 하거나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매월 일정한 소득이 내게 주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가진 시간을 내가 원하는 곳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유. 기본소득은 그런 자유로운 사회의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본소득당은 오늘날의 기술과 사회제도, 지식과 같은 자원들은 모두 한 사람 전 인류가 기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천연자원, 생태환경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공동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남기는 모든 흔적들, 모든 데이터들을 통해 생산되는 수익 또한 이용자들이 기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들이 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때로는 파괴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상위 3%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4%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데이터로 인한 수익은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소수에게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두의 것을 다시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생계를 넘어 각자의 문화적인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소득당은 이런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혜성같이 등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리슈 정당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본소득만으로 모든 문제가 마법같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를 시작으로 당신이 누구든 차별 없는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를 고민하고
기후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당장 준비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낼 실질적 민주주의까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소득 보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난을 해소하는 것이 빈곤의 해결책이라고 말했고,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1년에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그저 상상하기만 했던 아이디어, 이제 더 기다리고 미룰 수는 없죠. 내 삶의 쉼표, 기본소득당과 지금 함께해주세요. 어쨌든 이 영상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은 어쨌든 기여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사고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좀 첨언으로 붙여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매우 쉬운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여한 것들을 모두가 나눠 갖자라는 표현들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기본소득은 차차 설명드릴 거지만 기여와 필요라는 조건들을 조금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출발 지점부터 시작했다라는 지점을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영상은 저희가 당직자로 근무하셨던 분이 열심히 만들었고요. 지금은 졸업작품을 하러 가서 이제 기본소득당을 퇴사를 하긴 했지만 좋은 영상이라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소득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부터 꺼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가져와 봤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소득의 어떤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는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저는 기본소득을 개별성과 보편성을 횡단할 수 있는 어떤 다리가 될 수 있는 이제 생각이자 그런 제도일 수 있겠다라는 지점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이름을 왜 기본소득에 붙였는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복지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두 가지 종류의 복지체계를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들 잘 아시는 사회보험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노동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 어떤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어떤 복지 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부조라고 내가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복지 체계가 있는데, 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노동소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여해야지만 나눠주는 어떤 복지 체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이 복지 대상자로서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라는 어떤 맥락상 공공부조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복지 체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한 가지 어떤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어떤 매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는 기여한 사람에게는 기여한 몫을 줘야 한다라는 생각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한 몫을 줘야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논란 지점들을 몇 가지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논란 지점은 도대체 기여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지점일 것 같아요. 기여라는 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고, 또 노동이라고만 얘기하면, 임금노동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나 협소한 느낌이 드는데, 도대체 기여한 사람들에게 기여한 몫을 준다라는 것은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문제가 하나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한 몫을 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오로지 기여만으로 우리가 무언가의 몫을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정말 많은 어떤 사회의 상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누가 기여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누군가 기여하지 않았지만 만들어진 것도 있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는 것들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며 누가 기여를 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매우 곤란한 입장들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논쟁 지점들을 발생한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한 몫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복지 국가는 아무래도 완전고용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요새는 패스트푸드점만 가도 다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면 주문이 가능한 키오스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마트를 가봤는데 마트에도 요새는 다 이렇게 자기가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점점 우리는 일자리가 기술의 발전 이후에 줄어들고 있을 때 완전고용이라는 것들이 점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외적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특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예외적 상황이 되게 일상화된 것이 있죠. 뭐 실업이라는 것과 질병이라는 것은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실업이 되게 보편화되고 제 친구들도 다 취업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 백수로 살고 있는 상황들이 예외적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진 상황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대신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누군가는 돈이 엄청 많이 벌고 있는 사회에서 과연 필요와 기여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복지 수혜자를 가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러한 생각들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가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한 몫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여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유산이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기본소득과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자 한 사람의 사진과 글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은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고 1796년에 토지정의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기본소득의 역사상 중요한 철학자로 분류되는 이유는 토지 소유권 체계와 그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과 배당할 것을 처음으로 주장했었던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뭐 과거까지 올라가면 사실 소유권 체계에 대한 고민을 했던 철학자는 키케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래도 배당까지는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토마스 페인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페인은 토지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신이 준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원초적으로 가다 보면 자연의 산물이고 신이 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금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토지 점유에 대한 비용을 내고 그 비용을 모두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한 철학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뭐 연금을 주기도 하고 출발 자본도 주기도 하고, 이것은 굉장히 많은 다른 정당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비슷한 것들로. 물론 15파운드가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연적인 유산의 박탈에 대해서 마땅히 이걸 소유한 사람들,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철학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토마스 스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셉 샤를리에, 뭐 마틴 루터킹, 허버트 사이먼 이런 사람들도 모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는 공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토마스 스펜스 같은 경우는 모든 토지를 공동 소유해야 된다라고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뭐 비슷하게 7년 주기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배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뭐 토마스 스펜스까지는 아직까지 자산심사와 연계하고 유급 노동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것을 비판하며 조셉 샤를리에는 뭐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정식화하며 유급 노동과 연계를 하지 않고도 기본소득은 줘야 하고 또 자산심사를 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마틴 루터킹은 이제 보장된 최소소득을 모두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피살되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의 행진을 기획하고 추진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버트 사이먼은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한 개인이 이룬 성과의 90% 이상은 축적된 사회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까지 좀 토지나 환경 위주로 이야기했던 것을 확장하면서 사실 지식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산물로 구성된 거고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뭐 사실 키케로부터는 뭐 이 토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 산물이었고 모두가 공유했던 자산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에 이제 근대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많이 이것을 배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본소득 철학의 어떤 초창기를 만든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기존 복지 체계의 큰 축이었던 기여와 필요라는 것들은 사실 각자의 목은 각자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옹호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철학자들의 말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각자의 목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 지금의 사회복지 체계인가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인류 공통으로 만들어낸 뭐 자산이라던가 아니면 땅이라거나 토지나 뭐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위에서 살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마땅히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분배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 같은 경우는 심사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몫을 소수에게만 배당을 하고 있는 체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기 위해서라도 모두의 것이었던 것들을 다시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들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모두의 것을 공유부라고 부르면 물론 최신 개념에선 공통부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이거의 개념을 잠깐 동안 만들어 보면 뭐 사회가 생산한 부에서 특정한 경제 주체의 노력에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것. 쉽게 말해서 누가 한 사람이 만든 것들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특정한 누군가들이 만든 것도 아니며 우리 사회가 원천적으로는 이제 함께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두의 것이라고 부르면 이것의 예시들은 아마 뭐 자연적인 것들도 있고 인공적인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토지와 환경이나 뭐 천년 자원 등이 모두의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뭐 자연적인 공유부라만 보면 너무나 이렇게 편협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공유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 집에 가가지고 꼭 1시간씩 유튜브를 보면서 자는데 돈은 다 유튜브만 벌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유튜버로 데뷔하지 못해가지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축적하기도 하고 저는 맨날 구글에 검색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공통적으로 이제 이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일 수 있겠죠. 뭐 지식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내가 엄청 똑똑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지식 같은 것도 개인이 소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배타적인 기여로 이제 환원시킬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고민스러운 게 그건 모두의 것이 어쨌든 토지나 뭐 모두의 것들이 이제 토지로 볼 수도 있겠고 뭐 환경이라 볼 수도 있겠고 데이터나 지식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부를 모두의 것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거를 공공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분배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많은 설명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좀 사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뭐 한 명의 철학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의 학자의 말을 가져왔는데요. 이 제임스 퍼커슨이라는 사람은 시민권은 투표할 권리가 아닌 국가의 부에 참여하는 권리로 규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과 굉장히 많이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연결해 가지고 많이 사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시민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나 아니면 대의 권력을 뽑는 권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 조금 더 많은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 공유자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참정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저는 물질적인 어떤 기반 없이는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별적 시민에게 평등한 배당이 무조건적으로 제공되므로 참정권의 물질적 기초를 얻는다라는 것이 공유자 민주주의라면 내가 기본소득을 받고 어떤 국가가 알아서 이 모두의 것을 분배하거나 모두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물질적인 기반을 갖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굉장히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공소유를 하는 것보다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도식화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모두의 것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동체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각자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순간 우린 또 개별 인간들을 호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정치 결사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의 것을 개별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면 이 배당받은 사람은 이 돈을 자기가 각자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개별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배당받고 싶으면 모두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모두의 것을 확장하고 같이 갖고 나가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시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통성과 어떤 새로운 보편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화 형식이다라고 말한 과거는 아니죠. 요새의 어떤 학자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모두의 것을 끊임없이 갖고 나가면서 개별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소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거꾸로 갔네요. 그리고 나서 기본소득의 원칙에 대해 가지고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두에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결사체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지점인데 당연히 이 공유부라는 것은 모두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지 일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되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이재용도 받고 저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권리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두에게라는 말은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을 만들어내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정치 결사체 내부에 있는 성원 모두에게 이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곧 따라 붙는 말이 어떠한 사람들이 과연 모두라고 지칭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재난지원금 정책 관련해가지고 4월 달에 있었던 기자회견인데요. 네,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주민들에 대해 가지고는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게 처음에 얘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왜 이주민들은 차별을 하냐, 이주민들도 다 이제 투표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왜 재난지원금만 못 받냐라는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 조금 더 확장하면 과연 난민은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지원금 아니죠,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성소수자는 받을 수 있냐, 여성은 받을 수 있냐, 노인은 받을 수 있냐, 부자는 받을 수 있냐, 이런 논의들까지 점점 가다 보면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곧 우리가 사회에서 누군가를 시민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논의까지 결국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에게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토론해 나가야 되는 개념일 것이다 라는 지점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정말 0세에게도 주나요? 1세에게도 주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았어요. 기본소득당 창당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정책을 짜야 하니까 기본소득 월 60만 원 누구에게 줄까? 이런 정책을 짜다가 그럼 7살도 주나요? 3살도 주나요? 이런 논쟁들이 당에서 엄청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어쨌든 기본소득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고 지금은 해놓은 상태이고요.
다만 이 모두에게 준다라고 했지만 만약 7살 어린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냐는 또 다른 과제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의 고민과 다양한 인권 분야에 대한 결합 같은 것도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줘야 한다 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 여부와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노동 외의 소득으로서 이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든 아니면 일을 하지 않든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있지 않든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나눠줘야 한다라는 지점들을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모두에게와 마찬가지로 공동부 배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것이 되게 기본소득과 비슷한 정책들이 시행될 때 매우 많이 간과되는 원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남는데 저는 개별적이라는 원칙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배당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데 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도 매우 큰 권리이기 때문에 가구 단위가 아니라 당연히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여러분 혹시 이 기자회견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농가 수당이라는 것을 찢고 있는 어떤 한 무리의 여성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전남에서 농민 수당을 도입한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농가 수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농가에 어떤 세대주 같은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판별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여성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여성 농민도 아닙니까? 라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농가 수당 다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찢는 사진이에요. 이것은 광주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개별적으로 주고 누구에게 주는지 결정하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시민으로 생각하냐의 문제와 매우 엮여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고 꼭 개별적으로 줘야 한다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트위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는데 가장 많이 분노하는 건 세대주에게 준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내 친구는 이 글은 잘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혼 소송 중인데 이 사람은 세대주가 받으면 도대체 내 친구는 어떡하냐 이런 글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왜 세대주한테 뿌리냐, 개인한테 각각 동일한 금액 주지, 너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족들이 이 사람은 어쨌든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 찾아올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리지도 못했는데 왜 세대주만 신청하고 받으면 난 어쩌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의 신청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세대주가 실제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걸 입증 절차를 만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세대주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짓을 했거나 부양하지 않고 나의 가족 관계가 어떤지 구구절절 이야기해야 되는 절차는 저는 되게 잔인한 절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개별적으로 배분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대주가 받으면 저희 집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받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관여를 다 못하겠죠. 이렇게 가족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줘야 한다라는 특징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살 때 3천만 원씩 준다. 1억 원씩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매우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것은 한편으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정기적으로 기본소득 꼭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소득의 4대 원칙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실험은 사실 조금밖에 준비를 못하기는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 다들 아시죠? 네, 여기는 석유가 이렇게 알래스카에 나기 때문에 이 석유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수익금이 남으면 모든 주민들한테 배당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실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석유 자원이 없는, 지하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들은 이 모델을 조금 참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매우 의미가 있고, 주민들한테 다 배당한다라는 것은 이 석유 자원이라는 것이 다만 누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더니 실험 결과 데이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이러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보다 수령한 사람이, 여기 이것을 보시면 이제 스스로 인지한 재정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편안하게 살거나 괜찮다라고 얘기한 이 파란색 부분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스로 인지한 우울증도 기본소득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낮은 방식으로 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졌다라는 지점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경제적, 정신적 웰빙이 향상된 거 이외에 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경우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를 지급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조금 이것을 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과연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고용된 일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조금 높게 나왔다는 것은 유의미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라고 하면 기본소득 다 받으면 복지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들을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그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 같나요? 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예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다시 그러면 당신은 일을 하지 않을 건가요? 라고 물으면 나는 일을 할 거다라고 대부분 다 대답을 했다라는 매우 재미있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노동에 대한 의욕을 낮출 것이다라고 얘기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실업자 2,000명에게 줬다라는 것은 조금 조건이 있는 느낌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과 미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역시나 코로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코로나와 기본소득은 어떤 연관이 있나라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인데 사실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재밌는 영상은 아니라, 이 동영상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이제 저희 기본소득당의 전 대표였던 용해인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한 3월쯤에 이제 전 국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코로나가 지금 또 조금 갑자기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을 때 이 전 국민이 진짜로 휴식하고 이제 사람들을 좀 그만 만나고 일터에 나가지 않고 휴식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단 일주일만이라도 이 코로나 확산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정당들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었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전환이란 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민생당도 얘기하고 등등등등 녹색당이 등등등등 당들이 다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코로나 시대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나를 우리는 좀 기억하고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이 시기에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소득과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까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러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주는 거지 않나? 맞아요. 일시적으로 지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기본소득이라는 지점에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많은 정당들에서 얘기했던 재난 기본소득은 방역의 차원과 항상 연계돼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참여소득인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그래서 방역에 참여하는 대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휴식과 같이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기본소득과 조금 다른 지점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기본소득 중요하죠. 네, 이번 기회로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고 기본소득처럼 이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입장들을 가진 재난기본소득 주장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은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까에 대한 질문도 가져왔는데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지금 재난지원금 다 신청받고 있잖아요. 몇 분은 신청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마 아빠가 신청했을 것 같고요. 네. 비슷한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 주는 거. 네. 소득 범위가 원래는 70% 준다라고 하다가 이제 100% 준다라고 했죠. 물론 못 받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뭐 오늘인가 어젠가 기자회견 했는데 이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하고 홈리스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재난지원금이 필요한데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모두에게 준다라는 것은 비슷한 지점인 것 같은데 다만 개별적으로 주지 않는다라는 것과 한시적이라는 것은 여전히 기본소득과 다른 지점인 것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팬데믹 시대의 기본소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이제 팬데믹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이 선언을 하기까지 매우 많이 망설이다가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의 대유행 시대를 맞아서 팬데믹 시대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전부터 지속돼 왔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예외적 상황을 막으려고 했었던 복지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그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일반화된 사회가 되면서 많이 고민이 되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실업이나 뭐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 되었다라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일자리의 탈동조화라는 표현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일자리가 있지만 저임금이라 가지고 돈을 못 벌거나 일자리와 소득이 연관되지 않는 현상들이 점점 더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대규모 실업들이 발생을 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씩 방역을 잘 해가지고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정말 대혼란의 시대가 터져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일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못하면 소득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대신 돈을 주는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400만 원을 버는 노동자였다라고 하면 임금의 80% 정도는 임금 보조 정책으로 주거나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임금 보조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임금 보조 정책이든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다양한 정책들에서 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보조를 해주는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까지의 위기 상황과 지금의 위기 상황 되게 많은 차이점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위기까지 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웠다면 지금의 경제 위기는 뭐 보건 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일어났던 일은 자영업자가 망하기 시작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힌 다음에 금융까지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복지나 뭐 정책 같은 게 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 이것이 언젠가는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2차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뭐 다만 국경을 봉쇄한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많은 세계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막 가는데 그것을 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2차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 충격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자는 주기적으로 이 충격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뭐 그 전에는 사스였고 뭐였고 하면서 주기적으로 오는 충격일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경제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절 노동 대 야만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점점 대두할 것 같은데요. 뭐 계절 노동의 경우는 마치 계절에 농사 짓는 사람처럼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을 때 이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다시 이제 휴식을 하면서 임금 보조 정책 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그러한 경제 체제일 것 같고요. 아니면 야만 경제는 뭐 일부 나라들처럼 이렇게 잘 모르겠고 일단 다 일하자, 경제를 살리는 게 먼저니까라고 하면서 대규모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두 가지 경제들 중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나라들은 고민하면서 이것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임금 보조 정책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 예컨대 저는 400만 원을 버는 노동자였는데 제 친구는 200만 원을 버는 노동자였어요. 근데 그래서 임금 보조 정책으로 지금은 정률제이기 때문에 80% 임금을 보조받기 때문에 저는 320만 원 받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봐요. 근데 제 친구는 160만 원을 받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사실 이렇게 둘이 보면 노동하고 있을 때는 둘이 만든 사회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됐지만, 둘 다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휴식도 하고 뭐 회복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달라질 때 단기적인 어떤 정책으로는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장기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정률제 방식으로 임금 보조 정책이 유럽과 같이 진행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임금 보조 정책, 정률제로 되어 있는 정책이 점점 정액제로 바뀔 가능성들이 많고 정액제로 바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0만 원 일을 하다가 80% 임금 보조를 받아서 320만 원 받던 노동자도 160만 원 받던 노동자도 똑같이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다라고 정액제가 되어 버리면 그것은 사실 기본소득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확장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임금 보조 정책은 정액제로 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네, 갑자기 기본소득과 지평 확장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로나 시대에 점점 더 재난기본소득이나 뭐 아니면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동일한 돈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어떠한 생각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고민들을 좀 더 확장해 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은 사실 제가 출마를 해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기본소득당에서 출마를 했는데 은평을 지역구 선거에서는 제가 페미니스트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큰 포스터에는 당신의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신민주라고 하는 포스터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기본소득당의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선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선거 때 많은 테러를 당하는 바람에 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이야기를 많이 못한 건 너무너무 아쉽지만 제가 출마를 딱 하자마자 사람들이 벽보를 다 난도질을 해놓고 뭐 이제 다른 후보들은 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막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대응하느라 이 얘기를 많이 못해가지고 제가 어디 강연 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의 연관은 네, 이런 것도 준비를 했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8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대학 내부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이것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 터진 날에 어쨌든 모두 다 추모의 메시지들을 받는 활동 같은 것도 했었고, 그리고 여대생이라는 존재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대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폭로하는 활동들도 꽤 했었어요. 그래서 학내에 혐오 발언 있으면 다 붙여주세요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고요. 물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즐거운 문화제를 한 다음에 학교를 한 바퀴 뺑뺑 돌면서 이제 이런 행진 같은 것들 하기도 했고요. 잘 안 보이지만 저기 들고 있는 학생은 교수님 그 발언 노답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졸업한 다음에는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집회 같은 걸 개최를 했었고, 낙태죄 폐지 운동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건 어떤 인간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회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점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출마했을 때 모습인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부분 가족 중심으로 다 짜여져 있더라고요. 다만 복지제도가 아니라 선거법도 그렇고요. 통계들도 다 가족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컨대 선거법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명함을 더 많이 뿌릴 수 있는데 자식이 없고 부모가 없으면 명함을 못 뿌려요. 그런 이상한 선거법도 있어서 그러한 기자회견도 하면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고 싶고, 저는 결혼할 생각이 딱히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제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사회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사회는 생각보다 일하는 사람만, 이 일이라는 것은 임금 노동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되고, 가난을 증명하고 장애를 증명해야지만 복지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로만 짜여져 있는 복지와 통계와 제도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 복지 수혜자가 내가 증명을 통해서 어렵게 됐다라고 해도 불쌍한 사람, 자기 스스로 돈을 못 버는 사람, 누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는 결국에는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가사와 돌봄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무시되는 오류들이 났고요. 예를 들어 집에서 애나 보면서 왜 이런 것들 주장하냐라는 말들이 아직까지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어떤 가사와 돌봄이라는 일도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필요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들이 무시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가난하게 살고 비정규직의 어떤 퍼센트도 굉장히 높은데 성별화된 가난이라는 것들을 목격할 수 없게 되고요. 왜냐하면 다들 가족 중심으로 짜져 있고 이러한 가난들에 대해 가지고 통계조차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을 가족의 일원으로만 고민하는 여성 정책에 보면 임신, 출산, 육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외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바라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내가 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임금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사와 돌봄을 하고 있는 여성들일지라도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알바를 하면서 주로 살았는데 블로그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요. 이렇게 글쓰기 알바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을 판다라고 하면 제가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그 커피 머신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 커피 머신 너무 맛있고 이렇게 제가 커피 내려 먹어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글을 쓰는, 사실 나쁜 짓이긴 한데 제가 너무 돈이 없어서 그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단톡방에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그 단톡방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기 엄마였어요. 이렇게 아기가 7살 이하에. 그래서 이 엄마들이 수다도 막 떠는데 왜 이 알바를 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집에서 애나 보는데 너무 미안해서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성별화되어 있고 이 임금노동이라는 영역 외의 가치들은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되게 뭐랄까 죄책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출마를 했었고요.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 딸이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 사회의 중심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 되어야 하고 이제 가족이 아니라 당신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선거였습니다. 물론 이 슬로건은 저와 함께 나오신 분이 어머니 은평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만든 슬로건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고 가난을 증명하거나 장애를 증명하고 내가 누구고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를 물어보지 않는 삶, 그리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가족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이 사회도 점점 더 복지와 통계와 제도들을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면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당연히 권리로서 지급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가진 부를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라는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에 시혜적인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소득이 새로운 삶을 설계할 대안이라면 이것은 스위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이었는데요. 네. 뭐 페미니즘은 새롭게 사회를 재구성하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지점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좀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을 외치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이 뭐가 비슷하냐라고 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개별성의 측면에서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출마 선언문이었는데 뭐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뭐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이별할 수 있는 사회와 성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사회는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배경이 뒷받침되어야지 가능한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내부의 평등을 얻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가족 내부에 어떤 사람만 경제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경제권을 가진다라는 것은 가족 내부의 발언권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또 가족 바깥에, 억압적인 가족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이 존중받는 사회로 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관계 확장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임금노동으로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금노동에 대한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노동만 너무 소중하고 임금노동을 돈을 벌지 않는 일들을 굉장히 천대하는 문화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야. 임금노동에 대한 가치가 조금은 상대화된다면 더 많은 가치들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버스킹을 하는데 돈 한 푼 못 버는 버스킹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변에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조금 인정이 된다면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활 같은 것들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로운 활동 사회로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긴 해요. 노동과 활동을 좀 분리시켜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건 제가 조금 좋아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짧으니 잠깐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네, 너무 크리피한 만화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아무튼 이 만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몇 년 만에 이번 봄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뉴스를 안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기후 위기가 완화된 매우 이질적이고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만화가가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답게 매우 제가 생각했던 이상한 지점들을 만화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생동물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고 야생동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계속해서 개발 때문에 이제 숲이 없어지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밀접하게 만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전염병들에 점점 취약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 공장도 가동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좀 강요된 탈성장을 지금은 하고 있는 시험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결국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조금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멈춰 나가기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탈성장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나눠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계를 인정하는 문명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기후 위기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만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 아니라 생명 보호의 원칙 같은 것들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동영상은 뭐였을까요? 아무튼 네, 기본소득당 동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글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소득과 그러면 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소득에 대해 가지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재정 마련을 하지? 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시민 배당의 차원에서 시민세를 걷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처럼 탄소배당처럼 탄소세를 걷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니면 토지배당처럼 땅에 대한 지대 부동산세를 조금 걷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탄소배당을 위한 탄소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의 경우는 탄소배당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고 굉장히 많이 불려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증가율이 세계 2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OECD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탑 6에 들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기존의 환경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세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배당을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원을 다만 이제 기본소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는 잠깐 떼가지고 생태적 에너지 전환과 핵발전소 폐쇄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1톤당 10만 원의 탄소세 부과와 폭발전 위험 부담세 1kWh당 59.8원을 과세하자라는 재정 모델들을 기본소득당은 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부족과 기술 발전과 데이터 산업 진화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그래서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화가 점점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것이 좀 기계 문명의 어떤 역습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이 자동화가 되면서 대규모 실업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돈을 벌고 있다면 이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점점 축적돼가는 부들을 어떻게 정의롭게 나누어 갈 것인가는 우리가 기술 발전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AI나 뭐 데이터 같은 어떤 정말 첨단 기술을 사용한 기술 개발 같은 것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정의로운 경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네, 저 동영상을 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와 이제 저의 지인들이랑 같이 모여서 로보타를 쓰고 거리를 행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로봇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기술 발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지점들을 많이 남기고 싶었어요. 사실은 기술 문명 발전이라는 것은 잘만 사용된다면 매우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정의롭게 분배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기는 한데, 그랬을 때 더 이상 이제 기술 발전해선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촌에서 이렇게 로봇타를 쓰고 행진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와 데이터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데이터 배당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소규모의 산업체들만 돈을 버는 어떤 폐단 같은 것들 수정해 나가면서 이 산업에 대해 가지고 공유 지분권을 일부 형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배분하는 방식의 데이터 배당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끝이 났네요. 네, 어쨌든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영상들 안 봤는데 뭔가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소득 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공유부라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떤 것들로 발굴해 나갈 것인지는 계속해서 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은 공유부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옛날부터 얘기가 되었었던 토지나 이런 공유부들도 있고,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소유해야 되는지를 밝혀내는 것들은 앞으로 많은 과제로 남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꼭 이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소득당에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